여러분들이 통계를 배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라는 거를 과연 어디에 배워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되게 재밌는 수기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 도스토옙스키인지 톨스토이인지 생각이 안 나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네요.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잖아요. 이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을 빗대서 만든 통계청에서 이제 매년 수기 공모를 해요. 통계청에서 이제 매년 수기를 공모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통계를 써서 자기의 삶을 바꾼 사례,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을 매년 수기를 공모해가지고 보게 해주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요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치 그 제목을 차용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무엇으로 치킨을 튀기는가.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통계로 튀긴다 치킨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한번 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성일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 여러분 원래 이 말 아시나요? 여기 삶과 죽음 사이에는 치킨이 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이 말이 아니라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벌스와 데스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치킨이 아니라 원래는 초이스거든요. 삶과 죽음 사이에는 항상 선택이 있다. 결국에는 인생은 선택 연속이다. 이 말을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한 번 꼬은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는 치킨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 쓰셨습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사장님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치킨집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뭐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잖아요, 여러분. 치킨집을 많이들 시도를 하고 또 폐업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치킨집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개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거는 프랜차이즈를 감행하는 것이었다. 근데 리스크 관리와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그 골목 식당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그 국회에서 무슨 그 대질 이렇게 하는 거기에 이제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했던 말이 있죠. 프랜차이즈사는 학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그냥 자영업을 생으로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학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학원비를 받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음식 업체로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은 사업 미천이면서 노후 준비 비용이어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 그래서 개인 사업으로 하면은 한 60%의 돈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레시피 연구를 해보고 엄마의 손맛을 본 결과 프랜차이즈 없이 그냥 해도 되겠다. 그냥 치킨집 어머니가 튀긴 치킨이 그냥 이런 브랜드 치킨보다 더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치킨집을 시작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비장하게 웃기게 썼으면서도 뭔가 잘 읽히는 그런 글을 쓰신 거죠. 되게 잘 쓰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읽어보면은 치킨은 가슴이 시키는 거다. 아니다. 치킨은 통계가 시키는 거다. 아까는 막 통계로 치킨을 튀긴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통계로 치킨을 시키는 거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치킨을 만들 때 보면은
재료, 밑간, 조리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닭이 신선해야 되고 이 요령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얼마나 튀길 것인가 재고 관리에 있었다는 거죠. 재고 관리. 그래서 이 시포닭이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치킨 크기죠. 그 닭 한 마리 가격이 4,500원 정도다. 근데 만약에 치킨을 미리 여러 마리를 주문을 해놓으면 매일매일 60마리를 주문해놨는데 어느 날 주문이 50마리밖에 안 들었어. 그럼 10마리가 재고가 생기잖아요. 그럼 신선한 닭고기를 팔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그거가 걱정이 돼서 40마리만 준비했어. 그럼 주문이 50마리가 들어왔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닭고기가 남으면 손해가 되고 뒤늦게 어떻게 재고를 처리했을 때 닭 비린내가 나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하자고 마음 먹고 남을 경우에 튀겨서 주변에 이제 서비스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어쨌든 돈은 돈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이걸 서비스로만 나눠줘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 책 제목 아십니까?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한때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책을 소개해줬던 책의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약간 한번 꼬아서 그 많던 치킨은 누가 다 먹었어요? 바꾸신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치킨을 누가 다 먹었느냐 보니까 치킨 먹을 때 그냥 시키는 건 줄 알았대요. 무조건 그냥 시키는 건 줄 알았더니 계속 뭐 때문에 치킨을 시키는가 살펴봤더니 어떤 날씨냐, 그리고 계절이 어떻냐, 그 다음 어떤 날씨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바뀌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6개월 정도 관찰을 하고 나니까 지난달 판매량과 비슷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문했던 닭고기의 양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치맥을 먹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치킨을 먹고 싶대요. 근데 여기까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자기가 생각을 못 해봤던 이벤트라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날 갑자기 주문량이 폭증할 때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갑자기 주문량이 늘었을까? 이거를 이제 유출을 해내야만 했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배달을 주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 비밀로 요 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표를. 그래서 계절에는 1.8의 가중치를 주고 날씨에는 1.4의 가중치를 주고 이벤트에는 1.7의 가중치를 주고 뭐 이렇게 2.5의 가중치를 주고 이렇게 가중치가 다 매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는 뭐 비가 왔냐 아니냐, 계절에 따라서는 여름이냐 아니냐, 혹은 이벤트는 이런 거죠. 주말이냐 아니냐, 그리고 복날이 껴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재밌죠. 야구를 하는 날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아산에 살고 있고 뭐 이 충남권에 있으니까 하나 이글스의 팬일 수 있잖아요. 하나 이글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치킨 주문량이 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있죠. 개학일이냐 아니냐, 이게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다 오면은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집에서는 개학 학교 갔다 오느라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부모님이 치킨을 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2013년의 데이터라고 해요. 2013년에 판매량을 데이터화한 거다. 그래서 계절, 날씨, 이벤트별 가중치는 2년간 통계량을 SPSS로 분석해 회귀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값들을 추려낸 거래요. 그래서 계절별로 여름에는 0.8, 비가 올 때는 40%, 주말에는 70% 정도 매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별다른 변인이 없는 봄이나 가을 평일에는 하루 매출이 10마리 내외인 날도 있었고 여름이나 연말 이런 때는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데도 있었다. 하루에 100마리를 파는 날도 있었다는 거죠.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일 매출이 100만 원이 넘는 날, 뭐 150만 원인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0마리 팔았으니까 10만 원인 날도 있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 판매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과 가까워졌다. 두산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잠실에 사는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또 경기일마다 그렇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경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치킨 주문량이 바뀌어지더라. 그 다음에 여름, 복날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뭐 추석, 명절 같은 때도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데요. 21세기 치킨은 제사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국민 음식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 데이터를 추적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뒤에서 밝히는데 자기가 통계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은퇴하실 나이 정도니까, 은행권에서 은퇴하신 나이가 몇 세 정도죠? 보통 임원을 하셨다면 60대 초반 정도 되실 테고, 임원을 안 하셨으면 50대 중반 정도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보통 50대 초중반에. 그러면 이분의 나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이 글을 쓰신 분의 나이를. 이 글 쓰신 분은 대략 유추를 해보건데 20대 중후반이 아닐까, 이렇게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통계를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밝히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통계학 수업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냥 통계학 수업을 듣고 SBS 돌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실제로 분석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뭐 굽는 치킨을 할 거냐, 튀기는 치킨을 팔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칼로리에 신경 쓰는 뭐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굽는 걸 찾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소수고 튀기는 거를 찾는 사람들 훨씬 많은데, 이제 굽는 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굽는 치킨을 하는 경우에는 이 소모되는 시간이 많은데, 그 손님들도 아깝다 이거죠. 그 손님들 놓치기 아까우니까 튀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칼로리에 신경을 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준비 시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운 치킨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뭐 만들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안 맞고 있다 하는 것들을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인생은 치킨의 연속이다 이걸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게 과연 도움이 됐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주변에 경쟁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동기 대비 매출은 소폭 증가했고, 배달에 차출되는 날도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치킨 전문점 가운데 3년 이내 폐업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견뎌낸 50%다. 3년 동안 폐업을 안 했다는 거죠. 처음에 통계 분석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뭘 그런 걸 하느냐, 전단지를 돌려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개육 소비량을 예측을 해봤는데 그게 거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분이 안 썼죠. 매출액만 썼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개육의 어떤 그 재고 수준을 관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재고를 관리했다는 측면에서 이윤을 극대화한 거죠. 매출은 그대로 있는데 남는 재고량이 줄었으니까 이만큼이 마진으로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납품하는 개육업자분이 이 집은 어떻게 팩이나 추가 주문 없이 장사를 하느냐, 혀를 내두른다. 대학 가서 그런 걸 배워왔다는 아버지의 은근한 자식 자랑.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면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그냥 그 사고의 싸움입니다. 변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주변을 깊게 관찰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치킨을 어떻게 튀길 수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 요 비슷한 사례가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대학부 회장을 했었는데, 대학부 회장을 하던 시절에 저희 교회 그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가 4개 부서가 있었거든요. 청년 1, 2, 3, 4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청년 4부, 대학생들만 올 수 있는 부서, 20세에서 26세 사이에 올 수 있는 요 부서에 해당하는 요 부서에 제가 이제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서가 인원이 제일 적었어요. 22~23명 정도. 근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명근아, 너네
부서 인원이 출석 인원이 50명을 넘는 날 50명을 넘는 2주 연속으로 50명을 넘게 되면 지금 너네 예산이 100만 원 정도인데 너네 예산을 한 3배 정도 올려주겠다. 300만 원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통계를 배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교회에 이렇게 그 교적부를 찾아보니까 그 월별 출석 인원이, 그러니까 매 주마다 출석 인원들을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달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분석을 해봤어요. 막 어려운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엑셀에다 표를 넣고 그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시계열 분석도 어렵게 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막 삼각 치환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막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나오면서 되게 복잡한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 이동평균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일 단순한 시계열 분석이 있어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이값 명절 때 사람들이 조금 나오니까 그거 몇 개 빼고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50명이 넘는 시점이 언젠가 라고 봤더니 뭐 47주 후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정확하게 47주는 아니더라도 한 45주에서 50주 사이에는 인원이 2배로 늘겠구나. 이렇게 장난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 허세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에 당시에는 이 싸이월드 클럽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아마 50주 후에는 아마 3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배 정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사실 그 글을 쓴 다음에 제가 그걸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날 진짜 5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와 50명이 넘었네. 그러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50주? 이게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달력을 다 찾아보게 됐죠. 몇 주가 지났는가 그걸 찾아봤죠. 1주, 2주, 3주, 4주 딱 했는데 정확하게 딱 그 맞춘 거예요. 한 1, 2주 정도 차이가 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와 되게 그냥 단순한 출석률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높은 예측률을 가진 모델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통계를 배우면서 야 이걸 내가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배워보면은 쓸 데가 많고 그냥 그 왜 소위 요즘 말하는 너드들 있잖아요. 너드 그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전부 그 굉장한 너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막 되게 막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막 책 읽고 그냥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 통계를 취미로 삼아 보세요. 이게 그 취미로 삼기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없이 가면 높겠죠. 한없이. 근데 우리가 무조건 제가 취미로 주짓수를 하는데 제가 주짓수 선수를 하려고 주짓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통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통계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취미로라도 이 통계를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쓸모가 있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요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